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그 수급 동향입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18조 원 넘게 순매수 했었고, 이때는 작년 2025년 6월 1일이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했을 때, 선거했을 때죠. 우리나라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10월 31일까지는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쭉 지수 상승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9조 원 정도 외국인이 샀어요, 그때. 외국인이 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1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인데, 2025년 1월 1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왜 1월 19일까지냐, 네, 1월 20일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장이 또 성격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보면은 그때 기관이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한 1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전쟁 터지기 전까지가 외국인이 30조 원을 팔았습니다. 거의 29조 팔았죠. 29조. 개인이 이제 이렇게 보면 안 산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관이 매수한 게 사실 ETF, ETN을 개인이 매수를 해서 그 매수한 자금 한 9조 원 정도가 기관이 주문을 낸 거예요. 매수로. 그럼 개인 ETF, ETN 들어온 게 기관에 갔다가 기관이 주문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개인이 산 거거든요. 그럼 개인이 이 9조는 지우면 돼요. 그러면 25조 정도를 개인이 산 겁니다. 이게. 이때 이제 기타 법인도 좀 샀었고. 자,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 터질 때 구간인데, 이때 한 외국인이 40조를 팔았습니다. 40조. 그러니까 외국인이 도합해서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70조를 판 겁니다. 70조 원. 자,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70조 원 판 거예요. 자, 개인이 그러면 이제 40조 여기 추가로 더 삽니다. 25조에서 추가로 40조를 더 삽니다. 그쵸? 그럼 한 60조 산 거예요. 개인이. 자. 그리고 나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데, 현재까지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6조 더 했으니까 15조고. 개인은 사실 이제 플러스예요. 이제 개인은 이제 자 5월부터 볼게요. 자 4월 1일부터 볼게요. 4월 1일부터 전쟁이 휴전되고 나서부터 이후 상황을 보자고요. 자, 개인은 이제 플러스 6천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은 이제 플러스 6천억이고요. 외국인 15조입니다. 합산해서 외국인 한 80조, 90조, 100조 가까이 거의 90조 정도 매도한 겁니다. 90조 정도. 3개월 동안 해가지고. 근데 개인은 사실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코스피는 약간 매수한 겁니다. 약간. 안심이 되십니까? 안심 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맹렬하게 개인이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이어보세요. 그 전에 어떻게 쭉 이어보시면 되잖아요. 쭉 이어보시면. 자, 기관이 10조 원을 샀죠. 그쵸? 그럼 기관 10조 원 샀고, 이때는 팔았지만 요때는 코스닥 나간 거는 사실 개인 주문이라고 치고 10조, 개인이 한 20조 산 거예요. 1월 20일부터 20조. 그쵸? 기관은 30조. 기관은 여기 10조, 여기 10조, 여기 10조는 개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똔똔이라고 보고, 10조 하면 30조. 기관이 한 30조 조금 더 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11월부터 지금까지 기관은 30조 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사긴 했지. 근데 4월 1일부터를 따지고 오면 사실 요거밖에 안 산 거다. 자, 그럼 완벽하게 개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쭉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어떻게 보냐. 외국인은 매도장이 맞아요. 외국인 매도장이 맞는데, 지금 기관장인 거예요. 기관장. 기관장이 개인이 왔다 갔다. 개인장이었다가 기관장이었다가 개인, 기관, 개인, 기관. 지금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 자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꺾어지는 구간, 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 꺾어지는 구간은 항상 뭘 동반한다? 헤드앤숄더 패턴을 동반한다. 자 지수가 이렇게 자 과거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 1993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두 번 만들었는데 두 번 만들고 급락했죠. IF 맞으면서. 그죠? 닷컴 버블 이것도 자세히 보면 헤드 앤 숄더예요. 예. 왼쪽 어깨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자. 2006년에서 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거리랑 감소하면서 쭉 밀렸죠. 자, 요런 형태로 자 쭉 보시면은 지금 이번 구간도 사실 우리가 크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보시면 숄더 헤드 만드는 구간이에요. 헤드 만드는 구간 지금 그쵸? 자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뭐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지수를 그 꺾는 그 패턴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계속 사례를 봐도 계속 마찬가지였죠. 그쵸?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자면은 지금 왼쪽 어깨 한번 만들고 머리 만들고 어깨 만들고 그 다음에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왼쪽 어깨 정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 만들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물론 여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여기서 쭉 밀어버리면 사실 그것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더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머리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머리가 좀, 왜냐면 여기 올라온 이 왼쪽 어깨가 그러니까 이걸 대칭 비례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최소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인데 예. 지난 그린란드 뭐 문제 생기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또 올린 건데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대칭으로 보자면 헤드가 좀 남았죠. 그쵸? 헤드가 좀 남은 상태입니다. 헤드가 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으로 해서 완전히 다 꺾인다 뭐 이렇게 보기 쉽지 않다. 특히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요 뭐 크게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타이밍까지 보여지진 않습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밀면은 오른쪽 어깨를 한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더라도 여기서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에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여기 쭉 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지수 급락의 뭐 시작인가요? 뭐 그렇게 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여러분? 딱 거래량 감소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 이때 구간에서 이게 왼쪽 어깨였고 이게 뭐 급락이다 그게 아닌 이유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거래량이 오히려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었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헤드 앤 숄더 패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 주봉상으로 보는 거고 월봉상으로 보려면 캔들이 몇 개 더 나와야 되는데 캔들이 몇 개 더 나와야 되거든요. 행복을 하든 간에 해가지고 그럼 캔들이 몇 개 더 나오는 구간을 감안하면은 오늘 미국에서 발표한 CPI가 결정적인 트리거가 돼서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그러기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그 포인트 타이밍 어디로 보고 있냐면 패턴에서 헤드를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이 저는 스페이스X 상장을 보고 있어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인데 왜냐면 그쪽에 자금이 쭉 모이려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요.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스페이스X 상장 때 공모자금
들어가기 위해서 매도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영향권일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스페이스X 상장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크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그 포인트 구간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여기에 블랙홀처럼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위해 그 전에 매도를 하고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 구간, 그 구간이 약간 위험한 구간이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아주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화면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다 한 번씩. 자, 이미지 한번 다 보세요. 한 번씩. 자, 이미지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조금 보자.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딱 한두 개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보고 있다. 자, 그럼 요 근거는 뭐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봅시다. 자, 이 위가 코스피에, 이게 코스피에요. 맨 위에 게 코스피고, 요 밑에가 유가예요. WTI. 유가. 그 다음 여기가 경기 선행지수.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요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요 세 개를. 요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코스피 지수하고 유가하고는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유가 오르면 코스피 지수 밀립니까? 아닌데? 그쵸? 자, 유가 올라서 코스피 지수가 밀린 거는 여기 1990년대 여기 초반 구간. 그 다음 자, 닷컴 버블일 때 볼게요. 닷컴 버블일 때. 닷컴 버블일 때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구간, 이 구간에 오히려 유가는 올랐죠. 이거 뭡니까 이거? 9.11 터져가지고 9.11 터졌을 때 9.11 터졌을 때 유가가 또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유가가 오르는 구간 동안에는 오히려 지수가 올랐어요. 그 뒤가 문제였지. 그쵸? 자, 그 다음 유가 상승 구간. 자, 이거 중국 경기 화랑일 때 유가가 올라왔었거든요. 지수 올라왔죠. 그쵸? 자, 그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IB뱅크들이 유가 투기하면서 유가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지수가 한번 밀렸죠. 그때는 세게 한번. 자, 그 다음 자 2010년대 구간, 그 다음 코로나19 때 구간, 코로나19 때 주가 폭락했다가 다시 유가가 올라오는 구간에 지수도 올라갔다가 살짝 뒤로 밀린 거예요. 이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얘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코스피하고 유가하고 상관관계는 사실 뭐가 방향이 정확히 맞다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더라. 근데 다만 유가가 상승하고 나서 그 뒤가 조금 문제더라. 항상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뒤에가 약간 좀 문제가 생기더라. 그때 당시 바로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여기서 1999년도나 2008년대를 보면 2008년대 유가가 먼저 치고 올리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유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유가 오를 때가 사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 지금 유가 오르는데 지수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경기 선행지수 한번 볼게요. 오히려 경기 선행지수가 차라리 더 연동이 강하더라. 더 훨씬.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 밀릴 때 주가 밀렸고요. 자, 경기 선행지수 꺾여서 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주가 경기 선행지수랑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주가하고 경기 선행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비슷하게. 그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인데 주가 근데 먼저 밀렸어요. 이때는 주가가 살짝 먼저 밀렸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완전 박살났어요. 코로나 때 비슷하게 움직였고, 근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쵸? 네. 밀리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완전 밀려야, 아, 이거 그때, 이거 위험한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밀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지수가 급락 패턴을 우리가 먼저 보고, 배팅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해됐다. 2번. 자, 어제 TV방송에 제가 얘기한 건 CPI 발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CPI가요. 자, 미국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 예.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PPI, 프로듀스 프라이스 인덱스. 자, 올 CPI 발표가,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이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4월달 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 거예요. 그쵸? 2%대 관리하는 게 가장 잘 관리하는 겁니다. 2%대. 중앙은행은 무조건 물가 상승률 2%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이미 3.3%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번 달 예상치가 3.7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3.5 나오면 좀 괜찮을 건데 3.7 나오거나 3.6, 3.7, 3.8, 3.9 나와버리면 주가 밀릴 가능성, 좀 세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먼저 밀린 거예요. 그쵸? 먼저 밀렸죠, 오늘. 먼저 밀렸죠?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보고 오후장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먼저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3.5 정도만 나와도 많이 안 올랐네 물가가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물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가를 조작하고 있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물가 안 오른다고 조작을 막 하고 해대는 게 이 정도. 물가 지표 그대로 발표했다고 담당자가 직위해제해버리는데 트럼프는 지표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직위해제 시켜버리는데 그 애들이 뭐 물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조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조작한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 조작하는 거 쉽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안 쓰는 거 주요 물가라고 넣어놓으면 돼요. 잘 안 쓰는 거를. 옛날에 그 통계청에서 그 다음에 물가지표 발표한 데에서 한국에 욕 먹었던 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쓰지도 않는 석탄을 주요 물가 품목으로 넣어놨어. 그 물가 상승률이 낮다라고 계속 주구장창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물가 그럼 안 높게 보여. 그러니까 실제 물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지표에. 그 상태가 요거라고요. 그것도 높다 이거야 지금. 그것도 높다는 거야 지금. 이거 높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3% 넘어가기 시작하면 금리 올려야 돼요 원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돼서 끌려가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금리가 올라온다. 금리가 올라오면은 안 터질 문제도 터진다. 왜냐면 비용이 다 한계 상황에 오거든요.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내가 쓰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금융비용까지 다 높아지는 거야. 그럼 잘 버티던 것도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제 시나리오 대폭락의 시나리오는 이건데 사실. 예.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오면서 문제가 터지면서 빵 떨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 있다. 근데 그 과정까지는 현재 지수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오기 전에 막 지수가 꺾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폭락은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근데 그 느낌 나긴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는데 갑자기 빡 무너지죠. 이게 폭락이에요, 이게. 오늘 같은 날에. 오늘 같은 날처럼 나와요. 오늘 같은 날처럼 와요, 무조건. 대폭락은요, 오늘 같은 것처럼 옵니다. 오늘 같은 날처럼. 뭐 오늘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 얘기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뜬금없이, 뭐야, 이거 도대체 왜 밀리는 거야? 하다가 그냥 끝난다니까요? 근데 아직 그 조건에 오기에는, 아직은 좀, 예, 오지 않았다. 물가가 4.5까지 올라와야 돼요. 4.5까지 올라. 금리를 지금 3.7 물가 나온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 올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올려요. 3.7이면은 3.7 나와도 미 연준은 금리 안 올릴 겁니다. 4.5 넘어가기 시작해야 이거 금리 안 올리고 답이 없다라고 해야 금리 올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은 막 트럼프가 지 발등에 제가 도끼로 찍었는데 그건 트럼프의 일이고 방산주는 매도 안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제 시나리오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수가 대폭락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더 벌어진다. 그러다가 제 3차 세계대전 일어났는데 방산주를 왜 파냐고. 근데 그럼 방산주를 왜 팔아요? 근데 그러면 전쟁 날 거라고 저 얘기하고 있는데 제 시나리오상 방산주는 매도가 수익 실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 매도를 저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근데 방산주를 왜 팝니까? 하나 시스템이 방산주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어제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나왔어요. 예,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의 수출액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85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86억 달러 최고 피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 85억 달러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꼴랑 1억 달러 차이야. 이거는 영업일수 하루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반도체 수출액은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1억 달러 좀 낮긴 하지만 1억 달러가 낮긴 해요. 근데 이게 1억 달러면 요만큼 차이란 말이에요. 반도체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결론은. 그쵸? 그러니까 어제 나온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좋구나. 미친듯이 팔고 있구나 지금도. 자, 삼성전자가 1, 2, 3분기에 1, 2, 3월에 57조 원을 벌었는데 지금 4월, 5월, 10일까지 지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까지 번 게 내가 볼 때 30조 되는 것 같아. 30조는 본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반 동안에 두 달 하면 한 60, 70조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여전히 근데 잘 팔리고는 있다. 자, 그 다음 월초마다 반복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세.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못 느끼셨나?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2월달이고, 자, 1월 초 우르르 올라오죠. 그 다음에 1월 중순 되니까 행보, 그쵸? 그 다음 2월
자, 2월달 되니까 2월 초는 별로 안 움직였네. 자, 3월은 전쟁 났고, 자, 4월 초, 우와! 횡보. 5월 초, 우와! 여러분, 뭔 패턴을 못 느끼겠습니까? 자, 12월 초, 우와! 하다가, 그 뒤로 쉬죠? 자, 거의 다 똑같을걸, 아마? 자, SK하이닉스 볼까요? 자, 말소리가 끊깁니까? 자, 환경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다시, 자, SK하이닉스입니다. 2월 초에 와 올라왔죠? 자, 1월 초 와 올라와요. 4월 초에 와 올라와요. 5월 초 와 올라옵니다. 월 초마다 올라와. 그쵸? 월 초마다 올라오죠. 월 초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급등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펀드에 법적으로 한 종목 비중당 10% 이상 담지를 못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펀드에 해당 펀드에 한 종목을 비중을 10%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월 초에 시가총액 비중으로 10%가 넘는 종목을 대상으로 전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평균 시가총액 비중을 공시합니다. 거기에 10%까지는 추가 보유가 가능해요. 그럼 이게 월 초에 이게 공시가 나오거든요. 금융투자협회 공시가 나와요. 그러면 공시가 나오면 그때 10% 담을 수 있으니 넘을 수 있으니까 기관들이 외국계 기관 다 포함해서요. 그때 우르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초에 좀 강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월 초에 좀 강해요. 중후반에 월 중후반에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매달 중순 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략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다려야지. 뭘 말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략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고요. 좀 지금. 언제 보면 돼 우리는. 엔비디아 시점 발표가 이번 달 중순에 있다니까요. 중순 말에. 엔비디아 시점 발표 때까지는 기다리시라고 좀. 엔비디아 시점 발표 되면 젠슨왕이 무조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젠슨왕이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사인 줬잖아. 젠슨왕이 우리 엄청 많이 나왔는데 시점 발표하기 전에 미리 장담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젠슨왕이 미중 정상회담 이번에 합류 안 한다고 하는데 얘네 젠슨왕 분명히 한마디 할 거라고. 분명히 엔비디아 시점 발표 가시권에 들어오면 그때 보자. 아직 그러니까 지금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월 초에 상승 패턴을 못 할 거면 중순 말에는 건드지 말자. 이벤트 없으면은. 이벤트 엔비디아 시점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긴 하니까 엔비디아 시점 발표 전후 때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펀드 운영할 때 이게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을 넣으면 무조건 때려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때려 팔아야 돼요. 지금 외국 투자자들의 이 순매도 물량이 15조 팔았는데 뭐 예를 들어 5월만 따지고 보면 뭐 5월 뭐 7일부터 해서 따지고 보면 23조를 팔았잖아요. 이게 지들이 좋아서 판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냥 펀드 비중 넘어가니까 외국계 펀드 매니저도 비중 넘어가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다 그냥 팔고 다시 사겠다. 타이밍 잡아 다시 사겠다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고 팔고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시면은 대부분 다 어차피 이거 프로그램일 텐데. 자. 보시면은
차익 거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비차익이 지금 상당히 지금 4조네요. 4조 36억인가요? 4조 36억이네요. 4조 36억. 예. 비차익이 4조 36억인데 그럼 이 중에서 일부는 의지를 갖고 매도하는 매도겠죠. 그렇죠? 일부는 그래요. 차익 실현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비중 조절 때문에 파는 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지금 상황이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다라는 그 초입 구간이다 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엔비디아하고 거의 맞먹어요. 맞먹죠.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실까봐. 자, 보시면은 봐보세요.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거의 영업이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가총액은. 아유, 가라 좀 옆으로. 자, 시가총액은 엔비디아 이 정도인데 이 정도예요.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돼.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도 많이 저평가돼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엄청난 저평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갖다 파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펀드 비중이 이만큼 설정을 많이 높여놓질 않아가지고 삼성전자 SK에서 올라올 때마다 자기들 또 울며 겨자먹기로 조금씩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껴있어요. 무조건. 자,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많이 밀리는 거는 사실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자? 아니다. SK하이닉스는 보통 월 말 마지막 줌 아니 월 초에 사는 거지. 이거 지금 최근 패턴으로 봤을 때는 월 말 마지막 줌이 월 초에 사는 거지 지금 사는 거 아니다. 되셨죠?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3시가 거의 다 다가오니까 대응 준비해볼게요. 자.